학습이론. 학습이란 경험과 연습에 의하여 행동의 비교적 영속적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학습이론은 경험에 의한 학습을 다루는 행동주의와 책을 읽고 이해를 하여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다루는 인지주의로 나뉩니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에는 파블로브의 수동 조건 형성, 스키너의 작동 조건 형성, 반두라의 관찰 학습이 있습니다. 파블로브의 수동 조건 형성, 고전적 조건화는 강아지의 침을 흘리는 반응을 관찰한 연구 결과인데 처음에 무조건 자극인 먹이가 주어지면 강아지는 무조건 반응으로서 침을 분비합니다. 중립 자극인 종소리가 먹이가 주어지기 직전에 제시된다면 침은 무조건 반응으로서 또다시 분비됩니다. 그러다가 조건 자극인 종소리만 들려주어도 조건 반응으로서 침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종소리를 듣고 침이 분비되는 것이 학습이 일어난 것이며 학습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극이 있은 후 반응이 따라오는 SR 이론입니다. 자극의 일반화는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도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서 종소리와 비슷한 다른 소리를 들려주었을 때에도 강아지가 침을 흘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변별이란 점차 자극을 구분하는 것이고 고차적 조건 형성은 제2, 제3의 중성 자극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빛을 보여준 뒤 종소리를 들려준 뒤 먹이를 주었다면 나중에는 불빛만 비춰주어도 침이 분비되는 것입니다. 소거란 조건 반응이 획득된 뒤 무조건 자극이 제시되지 않고 조건 자극만 제시되면 조건 반응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소거는 완전히 그 행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어서 때때로 자발적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발적 회복이란 조건 반응이 사라진 후 조건 자극에 다시 반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재조건 현상은 자발적 회복 뒤에 조건 자극과 무조건 자극을 짝지어 제시하면 조건 반응이 처음 할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원래 강도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합니다. 손다이크의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 스키너의 이론이므로 손다이크는 생략하겠습니다. 스키너의 작동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화는 인간에 있어서는 특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비둘기를 이용한 실험을 고안한 것입니다. 비둘기는 스키너 박스라는 박스에 들어있는데요. 특정한 원판을 치면 먹이가 나오게끔 고안되어 있습니다. 비둘기는 배가 고프면 푸드득 날아다니다가 그 원판을 치게 되면 먹이를 먹게 됩니다. 나중에는 푸드득 날아다니지 않고 원판만을 쪼개 됩니다. 따라서 이 실험의 결과는 효과가 보이기 전 먼저 행동 반응을 하고 그 중 보상되는 반응은 다시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자극이 반응 앞에 온다고 하는 반면 작동 조건 형성에서는 반응이 효과 또는 보상 앞에 온다고 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자극의 역할, 즉 고기의 역할이 반응을 추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추출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행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즉, 침을 분비하는 행동은 원래 있던 행동입니다. 작동 조건 형성에서는 자극의 역할, 즉 먹이의 역할이 반응을 방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방출한다는 것은 없던 행동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원판을 쫀다는 행동은 원래 없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들은 특수한 반응에 대한 특수한 자극이 있고 작동 조건 형성에서는 특수한 반응을 일으키는 특수한 자극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는 데 더 적절합니다. 또한 고전적 조건 형성에서는 한 자극이 다른 자극을 대체한다고 하는데요. 종소리 대신에 불빛을 보여주어도 개가 침을 흘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작동 조건 형성에서는 자극의 대치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정서적, 부수의적, 다른 말로 불수의적 행동이 학습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고 작동 조건 형성은 목적 지향적, 의도적 행동이 학습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합니다. 불수의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지로 조절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침을 흘리는 반응은 불수의적 행동입니다. 정서적인 것도 불수의적 행동에 속합니다. 조작적 조건화에서 반응이 보상되면 그 반응이 다시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였기 때문에 강화물, 즉 보상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강화에는 그것이 제시되었을 때 반응 빈도가 높아지는 정적 강화와 제시되지 않았을 때 반응 빈도가 높아지는 부적 강화가 있으며 벌에도 그것이 제시되지 않으면 반응 빈도가 줄어드는 박탈성 벌과
그것이 제시됨으로 인해 반응 빈도가 줄어드는 수혈성 벌이 있는데요. 정적 강화물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것은 박탈성 벌이 되고 부적 강화물이 제시되면 그것은 수혈성 벌이 됩니다. 학습 초기에는 반응이 계속 일어나게끔 계속 강화를 해주는 것이 좋지만 학습 중기에는 소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헐 강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헐 강화는 비율과 간격이 각각 고정되어 있느냐 변동되어 있느냐에 따라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비율 고정 강화가 과외비입니다. 과외비는 8회를 기준으로 보통 받습니다. 비율 변동 강화는 슬로우 머신, 낚시 등이 있는데요. 슬로우 머신은 몇 번 만에 당첨될지 모르므로 계속해서 돈을 넣게 된다고 합니다. 낚시 중에서 그물 낚시와 같은 경우 몇 번 던졌을 때 고기가 잡힐지 모르므로 비율 변동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격 고정 강화의 대표적인 예가 월급이며 간격 변동 강화의 예로 낚시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한 번 낚싯대를 던졌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간격 변동 강화물이라는 것입니다. 비율이든 간격이든 강화가 고정되어 있으면 강화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조작적 조건화를 이용한 행동 수정 기법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 절차로는 가장 먼저 수정하고자 하는 행동을 선정하고 정의 내리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정확한 용어로 정의한 후 행동 수정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으로 할 것은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행동 수정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행동이 얼마나 자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는 행동 수정의 시발점을 가리켜주는 것이라는데요. 때로는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한 결과 문제 행동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행동 수정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행동 수정에 들어가서 강화와 벌 등을 통해 적응 행동을 증강시키고 부적응 행동을 약화시킵니다. 그 후 행동 수정의 효과를 검증하고 행동을 일반화시킵니다. 행동 수정을 할 때 강화의 원칙은 실제로 그 학생에게 효과가 있는 강화를 제공하고 목표 행동에 맞게 즉각적으로 일관성 있게 충분하게 점진적으로 줍니다. 만약 다른 바람직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행동 수정 기간 동안에는 그 행동을 할 때에만 강화물을 제공합니다. 결손 행동 증가를 위한 행동 수정 기법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차별 강화 등이 있는데요.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이고 차별 강화는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목표하는 행동이 일어날 때에만 특별히 강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행동 형성이란 아동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행동을 가르칠 때 그 행동에 이르기 위한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 도달할 때마다 강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프리맥의 원리는 높은 빈도를 가진 행동이 낮은 빈도를 가진 행동에 강화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면 30분간 게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 등이 있습니다. 조건화된 강화의 대표적인 예가 토큰 강화인데요. 대표적인 예가 참 잘했어요 도장이나 스티커와 같은 것들입니다. 토큰 강화는 사용이 편리하며 포화 현상을 방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과잉 행동 약화를 위한 행동 수정 기법. 상반 행동의 강화는 약화시키고자 하는 행동을 상반된 행동에 강화를 하여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차별 강화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행동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면 차별 강화이고 어떠한 행동 빈도가 줄었다라고 하면 상반 행동의 강화입니다. 소거란 강화를 중단시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옆에서 장난치는 남자아이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장난하는 행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타임아웃은 일시적으로 그 장소에서 격리되는 것입니다. 타임아웃을 쓸 때에는 격리되는 장소가 강화물이 없어야 합니다. 체계적 가감법, 체계적 탈감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불안 위계를 작성하여 가장 낮은 단계부터 상상을 하면서 이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내폭 요법이란 문제 행동을 계속하게 하여 질리게 하는 것입니다. 반두라의 관찰학습, 모범학습, 사회학습, 모델링.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이나 자기 조절학습도 중요하게 생각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찰학습입니다. 반두라는 행동주의 학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수동조건 형성과 작동조건 형성을 모두 비판합니다. 그는 인간은 직접적인 자극을 받지 않아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관찰하는 행동은 대리 강화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이 있을 때 그 학생이 야단을 맞지 않는다면 자신도 그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같이 떠들게 되고 만약 야단을 맞는다면 자신이 야단을 맞은 것처럼 그 행동 빈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방의 효과라고 합니다. 관찰학습의 과정은 먼저 특정 행동에 대해 주의 집중을 한 후 파지를 합니다. 파지란 잘 기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재생 단계에서는 인지적인 재생과 행동적인 재생 둘 다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재생 결과 강화를 받으면 그 행동을 유지시키는 동기화 단계가 됩니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는 베르트하이머의 형태 이론, 켈러의 통찰설, 레빈의 장 이론, 톨맨의 기호 형태설, 마지막으로 정보 처리 모형이 있습니다. 베르트하이머의 형태 이론. 인간은 어떠한 시각적인 정보를 처리할 때 상황을 독립되고 무의미한 단편으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조직된 전체, 즉 게슈탈트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 그것을 지각의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각의 경향성에는 근접의 법칙, 유사의 법칙, 폐쇄의 법칙, 연속의 법칙이 있는데요. 근접의 법칙은 지각장에서 가까운 것끼리 하나의 의미 있는 형태를 형성한다는 것, 유사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뭉쳐서 지각된다는 것, 폐쇄의 법칙은 불완전한 것은 완전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것, 연속의 법칙은 처음 시작한 것과 동일한 형태로 지각이 완성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르트하이머는 학습이 이러한 게슈탈트의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켈러의 통찰설. 통찰이란 무지 상태에서 갑자기 완전한 알매 상태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이를 아하 현상이라고 하였습니다. 통찰은 지각의 법칙에 의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부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통찰의 근거라고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조건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구하고자 하는 값을 구할 수 없지만 한순간에 조건들이 연결되며 문제가 풀리는데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빈의 장 이론. 레빈은 학습이 경험 등을 통해 장 또는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공간에 대한 인지 구조의 변화, 즉 분화, 조정, 재구조화를 말합니다. 이는 마치 지도를 줌인하면 더 자세히 보이듯이 유기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복합적인 상황이 더욱더 정교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톨만의 기호 형태설. 학습은 자극과 반응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자극들 사이의 관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극은 스티뮬러스가 아니라 사인이라고 합니다. 톨만도 반두라처럼 행동주의와 인지주의를 결합한 학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톨만은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A지와 B지를 각각 똑같은 미로에 가두어 두고 A지의 미로 출구에는 먹이를 두었습니다. A지는 10일 동안 매번 강화를 받았으며 점차 미로를 통과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B지는 10일째 날에 처음 강화를 받았는데요. 그동안 계속 천천히 미로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1일째에는 A지와 B지 모두 최단 코스로 미로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톨만은 잠재학습과 장소학습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잠재학습이란 학습이 행동으로 수행되지 않고 일정 시간 내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장소학습은 장소와 장소의 관계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톨만은 원숭이에게 바나나를 보여주며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데 그 행동을 수행한 원숭이에게 야채가 든 바구니를 주자 원숭이는 그 바구니를 던지고 다음 실험에 응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보수기대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였는데요. 행동이 수행된 뒤에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처리 모형과 기억. 정보처리 모형에서는 기억이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극이나 정보가 감각기억으로 들어오면 시각적 정보는 약 1초, 청각적 정보는 약 4초 만에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감각기억에서는 한 번에 한 가지 양식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가르칠 때 설명을 한 후 필기 시간을 따로 줄 것이 요구됩니다. 감각기억의 정보를 주의 집중하면 단기기억, 다른 말로 작동기억으로 넘어가는데요. 단기기억은 시간과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용량은 약 7 플러스 마이너스 2청크이고 시간은 약 15초라고 합니다. 용량을 늘려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번 반복하여 자동성을 획득하는 것과 잘 묶어서 인식하는 결집이 있습니다. 성인은 한국어에 자동성이 획득되어 있어 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며 읽지만 이제 막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아동들은 그러한 자동성이 획득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를 읽더라도 그 글자만 읽을 뿐이지 의미까지 파악하며 읽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15개의 숫자를 5개씩 잘 묶을 경우 마치 3개의 숫자를 외우듯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단기 기억에 있는 정보는 시연과 부호화를 통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연은 반복하여 되뇌는 것이고 부호화는 정보를 지각하여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해내고 그것에 상응하는 기억 흔적을 만드는 것인데요. 기억 흔적이란 정보가 저장될 수 있는 형태로 변형된 것입니다. 장기 기억은 용량과 시간에 제한이 없으며 마치 컴퓨터 파일 폴더처럼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트워크에 맞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기억 이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털빙에 의하면 장기 기억은 또다시 서술 기억과 절차 기억으로 나뉘는데요. 서술 기억은 단어나 개념에 관한 것이고 절차 기억은 방법, 과정, 절차, 행위, 조작에 관한 것입니다. 서술 기억은 또다시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나뉘는데요. 의미 기억이란 백과사전적인 기억, 즉 보편적인 기억으로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화 기억은 자서전적 기억으로 작년에 내가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잘 넘기는 것도 중요하고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정보를 잘 인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정보를 잘 넘기는 방법으로 부호화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부호화의 방법에는 정교화, 조직화, 맥락화, 심상화가 있습니다. 정교화는 새로 배우는 내용을 기존에 알던 것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예시를 많이 들면 정교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직화는 학습 내용을 잘 분류하고 범주화시키는 것입니다. 맥락화는 학습하는 내용을 현재의 상황과 연결시키는 것이고 심상화는 이미지화를 하는 것입니다. 테이비오는 이중 부호화 이론을 통해 인지적 부호화 기능은 시각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적 부호화와 언어 정보를 저장하는 계열적 부호화가 있는데 두 가지 정보 처리를 모두 사용하여 저장한 정보가 보다 잘 인출된다고 합니다. 장기 기억에서 단기 기억으로 정보를 잘 인출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맥락 부호화 특수성 이론에서는 장기 기억의 망각이란 인출 시의 단서들이 부호화 당시의 단서들과 일치하지 않아서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정보를 외울 때의 상황과 인출할 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 시간과 같은 오전 시간대에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는 그냥 6월까지는 야행성으로 살려고요. 정서망 이론에서는 회상 시의 기분이 부호화 시의 기분과 일치할 때 기억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기억이 날 듯 말 듯하여 말이 나올까 말까 하는 설단 현상 시에는 인출 단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기억이 날 듯 말 듯하면 첫 번째 철자만 참고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식과 스크립트, 자신의 도식에 일치하는 것을 더 잘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도식이란 특정 대상이나 연속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의 조직화를 의미하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도식에 맞는 것을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스크립트는 도식의 한 종류로서 판에 박힌 사건들에 대한 도식, 친숙한 상황들에 대한 도식적 지식이 있습니다. 기억의 재구성이란 사람들이 어떠한 정보를 인출할 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잘 하는 것만큼 망각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타지율은 배운 직후 급속히 떨어지고 점차 완만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망각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흔적 쇠퇴설은 기억 흔적이 대뇌 피지부에 형성되었다가 계속적인 연습이 없으면 그 흔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간섭설은 선행학습과 후행학습이 기억에 서로 방해가 된다는 건데요. 선행간섭이란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 배운 것 때문에 지금 배우는 것이 잘 안 외워지고 빨리 망각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후행간섭은 반대로 후행학습이 선행학습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인출의 실패가 망각의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장기 기억의 정보를 단기 기억으로 전환하지 못하여 망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프로이드는 망각이 의도된 억압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전이는 어떤 상황에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장면에 적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크에 의한 형식 도야설에서는 기억과 추리력 같은 인간의 지적 능력은 역사나 수학과 같은 특별한 교과의 학습을 통해 형성되며 이러한 능력은 학교 밖이나 일상생활에까지 저절로 전이가 잘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손다이크에 의한 동일 요소설은 선행학습과 후행학습 사이에 동일한 요소가 있을 때 전이가 잘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주드의
문제의 일반화설은 일반 법칙이나 원리를 학습하면 새로운 장면에 적용, 일반화할 수 있어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굴절의 원리에 대해 학습한 학습자가 물고기를 더 잘 잡는다는 것입니다. 일반화설을 발전시킨 것이 형태 이조설입니다. 형태 이조설에서는 어떤 상황에서의 완전한 형태의 수단과 목적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보다 전이가 더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굴절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물의 양과 물의 깊이를 알려주는 것이 물고기를 잡는 데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으로는 학습 정도, 선행학습의 정도가 많을수록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지적 능력, 학습자의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학습 자료의 유사도, 이전의 학습과 이후의 학습 자료가 유사할수록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반응의 유사도, 학습 자료는 다르더라도 학습의 결과나 반응이 같으면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학습 시간의 간격, 이전의 학습 시간과 이후의 학습 시간의 간격이 짧을수록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학습 방법, 적절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이가 달라집니다. 적응, 부적응과 정신위생, 욕구좌절은 욕구불만이라고도 불리며 욕구가 달성되지 않았을 때 또는 기대한 성취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일어나며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결핍입니다. 갈등은 두 가지 이상의 힘의 세기가 같은 대립된 욕구나 충동이 한 객체 안에 공존하여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등의 유형에는 접근, 회피, 접근, 이중접근 회피가 있습니다. 접근은 둘 다 하고 싶은 경우로서 명예나 돈 중에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예에 해당합니다. 회피는 둘 다 하기 싫은 경우로서 학교 가기도 싫고 야단 맞기도 싫은 경우가 그 예에 해당합니다. 접근 회피는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의 충동으로 먹고는 싶지만 살찌기 싫은 것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이중접근 회피는 가장 복잡하면서도 가장 흔한 갈등으로서 바람직한 결과와 불쾌한 결과를 동시에 가진 두 가지 목표 사이의 고민을 의미합니다. 적응 기제는 갈등이나 욕구 불만 등의 부적응 상태에서 긴장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반응,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고립이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숨어버림으로써 적응하려는 행위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퇴행이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발달 단계의 행동으로 돌아가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 보려는 기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관심이 갓 태어난 동생에게 집중될 때 부모의 사랑을 받으려고 공연히 어리광을 부리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백일몽은 공상의 세계로 도피하여 욕구 불만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억압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내면의 세계의 문제를 은폐시킴으로써 적응하는 기제입니다. 고착은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로 새로운 행동이 획득되지 못하고 선행 행동만 고정됩니다. 거부는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보상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화는 억압당한 욕구를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경우로 건전하고 건설적인 전략입니다.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이나 일의 결과가 타당하고 정당함을 내세움으로써 곤란한 상황이나 실망스러운 결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제입니다. 합리화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심포도형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한 사람이 자기는 처음부터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경우입니다. 달콤한 레몬형은 현재 자기의 입장이나 처지가 원하지 않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정가형은 변명거리를 내세워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정당화하려는 경우입니다. 투사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잘못으로 규정하거나 자신의 불만이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기제입니다. 감정의 투사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감정이나 욕구가 상대에게 있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을 미워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책임의 전가는 원하지 않는 일의 원인과 책임이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게 있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시험에 실패한 학생이 그 원인을 시험 문제와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반동 형성이란 자신의 내면적 생각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경우로서 자신의 욕구가 너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자신의 욕구와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르노를 좋아하는 사람이 포르노 영화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치화는 내면에서 생각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것이 그 예입니다. 동일시는 자기가 이룰 수 없는 것을 타인과 동일시하여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으로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신과 관계에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상승시키려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